오늘은 밤사이 수도권 등 곳곳에 최대 5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겠습니다. 가급적 저지대나 지하차도 출입은 금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나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충청과 경북 지역에 주의보가 내려졌고 경북 성주와 고령, 예천과 대구 달성군엔 경보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더워서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이제 늦은 오후 시간 접어들고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서 주요 간선도로 정체가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디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를 시작으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함을 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나와서 홍제 램프까지 밀리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종암에서 기름 나갈 때 한 번 더 정체 살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이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최혜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또다시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 관계에 더욱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느냐, 1부에서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2부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보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인앤아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부에서는 멘토 가라사대 심평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진짜 바쁘신데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땡겨가지고 이렇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인데요. 우리 이 의원님께 또 묻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이 의원님은 참 예전부터 많이 뵀는데 네. 아니
어디 갔다 오셨다며?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천 갔다 오셨다는데 이천에 그 도자기가 유명한데 도자기 때문에 네. 가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네. 아, 네, 저희 산자위 의원들하고 민주당에 제가 이제 저 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저 준비를 하고요. 그거 중요하죠. 지금. 네, 이번에 제가 우리 당에 예. 그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권 능력 이런 걸 배양해야 된다. 아하. 이런 차원에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오늘 가신 분들이 HBM과 AI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서 토론도 하고 또 지원체 방안 같은 것도 논의하고 예. 관련 현황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좀 그 바라시는 어떤 그런 답을 듣고 오셨어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이제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이제 향후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HBM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 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 삼성전자도 다시 또 부활하기를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고 이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그래도 당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민주당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전략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갔었고요. 얘기도 나눴었는데 어떻든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제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전력난도 있고. 사실 TSMC 같은 경우에 대만에 네. 그거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가지고 네. 사실은 순식간에 삼성전자나 파운드리 부분에서 앞서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 마련을 했고 또 저희 당에 우리 당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그런 법안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 특별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국가 정부 세제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네, 여러 가지 또 제도적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좀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이 경제 안보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공급망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이 비상 어떤 안정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군다나 이제 이 의원님께서 물론 변호사시지만 또 기업 관련해서 네. 일도 오랫동안 하셨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에는 이현주 의원님이 이런 일에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내 상황 좀 여쭤볼 텐데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근데 있잖아요. 네. 이분의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네. 아니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고 월드컵 우승할 것 같다고 월드컵 안 열리느냐. 이 얘기가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흔히 얘기하는 1인 중심 정당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를 극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양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미가 되죠. 저는 그래도 한 분이 나오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 말고도 또 딴 분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다 근데 각자 자유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대표를 나온다는 것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행위로서. 그래서 내용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각자가 판단해서 자신의 또 정치적 어떤 부담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나오신 만큼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당의 비전과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김두관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네. 득표율이 한 몇 %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가늠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또 왜 그러세요? 글쎄요, 그분이 어떻게 그 캠페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두관 의원을 대표감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라이벌로 보고 그분을 경쟁 상대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두관 의원을 대안으로 뽑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분이 만약에 어떤 당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래서 와 신선하다. 또 이런 것들은 그분 말씀을 그래도 새겨 들을 만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을 때 그래서 그래도 그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어떤 전대가 당의 어떤 더 생산적인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풍족하게 당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렇게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일종의 격려성 투표는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많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네. 격려성 투표. 제가 이걸 네. 왜 여쭤보냐면 네.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 미만을 만일 득표하게 되면 사실 김두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오히려 상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30%가 넘으면 이거는 진짜 당내에서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장의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예. 그 다음을 또 이렇게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김두관 의원께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정치인의 동선이라는 건 동선에도 분명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바로 다음 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마치 어떤 계보랄까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친명 비명 친명 비문 이런 친명 친문 이런 식의 어떤 구도들이 언론에 의해서 상당히 그게 어떤 흥미에서 유발이 됐든 어떻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대립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자극하는 행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 같으면 그냥 제 독자적 노선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의 적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게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아마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더 그런 생각 많이 할 텐데 예.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지나간 세대에 무슨 개통이라든가 이런 걸 밟아서 여기에 개통이 있고 저기에 라인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밟아서
이쪽이 아닌 저쪽 라인에 좀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나는 나고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어떤 세력화를 하고 싶거나 새로운 정치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도전하고 싶다. 예.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세력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나로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 뭐 당연히 안 좋게 보시겠죠. 아, 그렇죠? 정말 저는 참 구태하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네. 점이 제일 구태스럽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친윤이다, 반윤이다, 뭐 또 애매모호한 비윤이다. 반쯤 걸쳐져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행태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영부인까지 등장하는. 예. 네, 구태 완전히 거의 끝판인 것 같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1등을 내치고 2등을 내치고 3등을 내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영부인까지 등장하셨어요. 네.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네. 하셨죠. 네. 한동훈 내가 상대한다. 자,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의 이른바 문자 일식 논란 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당원들의 이제 그 내심으로는 예. 그게 특히 친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추앙하고 따르는 예.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 나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 감히 영부인의 문자를 씹어?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중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보수 세력들한테도 그렇고요. 예. 윤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없으실걸요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나. 다만 그 이면이 뭘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뭉게뭉게 오르면서 약간의 구설수 같은 것들. 이면이라 하면 예를 들면 왜 그런데 그 문자를 남편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내면 될 일이지. 아니 그걸 상의하고 싶으면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할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왜 한동훈 후보하고 상의하지? 뭐 이런 거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장이죠. 왜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하지? 그리고 영부인이 약간 조심스럽잖아요. 당의 공천과 관련 공천하는 시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조심스럽죠. 그리고 어쨌든 영부인이고 대통령이고 아니 여보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과하는 게 어때 하고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에 상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이나 그 비서실하고. 그럼 비서실이 당에 상의하고 뭐 이게 맞겠죠. 근데 저는 정당 생활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예. 그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당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과하는 게. 뭐 이럴 수는 있죠.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 사과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당에 도움이 되겠니? 그리고 또 언제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 이 정도는 상의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제 생각에는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 문자가 너무나 좀 이상하죠.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고 너무 시시콜콜하죠. 너무 좀 정상적이지 않죠. 이 관계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영부인이 당의 비대위원장한테 보낼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문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 말씀은 결국은 너무 좀 이 구체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보낼 이유도 없었고 뭐 이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그 문자를 씹었다 안 씹었다는 그것은 뭐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가 사실 뭐 전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일단 문자 자체도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문자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 상황 자체도 이상하다. 예. 그래서 그냥 갸웃갸웃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영부인이 지금 한창 이렇게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불쑥 이런 게 툭 튀어나오고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코미디 수준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다만 이제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나머지 두 후보가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쪽 지지층에서 볼 때는 어쨌든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대표하고 어쨌든 가장 유력한 주자인데요.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총선 때 다퉜는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패배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너무나 그 영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그냥 너무 맥없이 이렇게 납작 엎드린 이런 면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뭐 다를 바가 없고 그다음에 그 누구냐 저 나경원 의원도 좀 식상한 면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별히 그 나머지 두 후보가 큰 어떤 대단한 대안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안이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마 그냥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나마 가장 그래도 그동안에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여론에서 가장 앞서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글쎄 대선 국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내공 정치적 내공이 그렇게 깊은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철학, 자기 철학이 있고 뭔가 어떤 자기의 정치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에 이렇게 기반해서 뭔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후광에 힘입어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친윤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듯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투에다가 약간의 유승민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한 그래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후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여기는 지금 보면 그냥 대선 주자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 3명 중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고마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그냥 3명이 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봐요. 네 분이죠, 네 분. 아 죄송합니다. 네, 한 분이 이제 조금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모음이라고 보죠. 본질적으로 그럼 네. 지금이 뭐 약속 대련이란 그거는 아닌데 서로 굉장히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적으로 예. 그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과거의 국정농단 그 쭉 이렇게 해오는 그 처벌해오는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결국에는 이제 보수 세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애증
이라든가 또 검사로서 해왔던 행동들 이런 것들에서 보면 결국에는 어떤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결국은 어떻든 간에 우리 이제 민주당 쪽에서나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긴 했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패배시킨 거고요. 그 이후에 검찰 세력이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굉장히 무거운 구형들을 해와서 결국 그 이후에 그 잔인한 수사와 구형과 재판과 이 어떤 구속에 이어서 그렇게 해서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장본인이 결국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쪽으로 가서 지금 야당한테 이런 어떤 검찰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는 거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자, 검찰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네.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그렇죠. 조사에 회부됐죠. 네. 근데 그거 합니까? 조사하겠죠. 네. 네. 아, 하기는. 근데 이게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고 조사도 하고 이게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탄핵 소추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가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검사들에 대한 이 결정을 내리겠죠. 네. 세심하게 그거 한 트랙하고 또 다른 트랙으로는 법사위에서 아니요. 조사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이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 소추 전 예. 탄핵 그 의결 전에 그 탄핵안에 대한 탄핵 그것이 타당한지에 그래서 대한 그 조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게 조사를 발의부터 하고 조사하는 게 순서가 맞나요? 아니 발의를 하고 예. 발의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그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의원들한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의원들이 보고 받고 의결하는 거죠. 의결을 하면 그게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만큼 내용을 잘 알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 조사를 자세히 해서 그 조사를 한 내용들을 다른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건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은 1명이라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 저기 뭡니까 저기 표현이 이제 그런데 그 그것도 이름이 루머죠. 네, 예, 예. 그 어쨌든 예. 그 이름이 누구죠? 제가 지금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성함을 굳이 얘기하는 거 예. 그렇고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건에 관련돼서 이렇게 근데 조사가 회부가 된 거죠.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일각에서 뭐냐면 검사가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그게 밝혀지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데 범법행위라면 공수처에 고소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저는 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에요? 그 검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나 이렇게 고위 공직자는 사실은 국회의 탄핵이 아니면 사실은 그 직을 상실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래서 우리가 조사도 하는 거고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 절차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끝에 예를 들면 4명이 다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의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헌재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를 갔을 때 예컨대 검찰에서 그것이 검찰에서 소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헌재가 의결을 하는 거예요. 헌재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럼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헌재가.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양쪽 얘기를 듣고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는 얼마든지 그 권능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거고 헌법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때까지 너무나 검사들은 물론 우리가 국회가요 그런 권능을 갖다가 남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권능을 행사하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절대 검사는 탄핵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국민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왜 그런데 처음에는 국회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검찰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럼 왜 검찰은 그러면 탄핵되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 전에 탄핵 소추된 검사들은 조사를 안 거치지 않았나요? 그때는? 지난번에 한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조사 해부 제 기억으로는 조사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의결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참 일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저는 모셔도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들이 네. 많은데. 어쨌든 또 최고위원 나갔으니까 그 얘기 제 개인적인 얘기 또 해야죠. 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최고위원 또 그 중앙위원회에 그 예비 경선이 있고요. 18일 날 본 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후보들이 있지만 제가 민주당에 뭐 당연히 또 불의와 또 강력하게 또 투쟁하고 뭐 정의를 위해 싸운다.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그런 걸 잘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연 확장 그러니까 어떤 민주 보수 세력과 그다음에 영남 지역 그리고 2030 세대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까지 제가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명실공히 어떤 그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산업을 보다 더 긴밀하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당원들 혹시 듣고 계시면 저하고 제 언중유골이라는 유튜브 있거든요. 같이 저하고 들어와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예, 화이팅 죄송합니다. 하시고요. 저희가 내일은 또 이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라 다른 분을 모실 텐데 요새 참 각 당에 전당대회 있으시니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안전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 의원님께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조 의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난리잖아요. 예? 네. 아니, 그 우리 조 의원님 그 문자 일십 이 파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공식적인 문자 메시지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사적인 그 문자 메시지의 주고받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당대회를 동안에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당원의 한 사람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금 의도가 좀 불순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어느 쪽에서 흘러나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일단 나오게 된 게 시기가 전당대회 시기에 나왔다는 게 이게 사람이 조금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총선이 끝난 지가 지금 제법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자는 6개월 전 문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라도 전당대회가 치르기 전에 나왔다면 저는 이게 아마도 여러 가지 진정성을 또 우리가 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필 또 전당대회에 또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원문까지 공개가 다 됐습니다. 네. 예, 전문이죠, 전문. 전문이 공개됐는데 네. 조 의원님께서도 보셨죠? 네네네. 전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뭔가 좀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뭐 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들하고 논의를 했을 경우와 또 논의를 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걸 좀 판단했을 경우를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몫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일십하면 사실 읽고서 씹으면 좀 기분은 안 좋죠. 하지만 이게 이 정도로 커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긴 계실 겁니다. 물론 영부인이 보낸 문자다. 하지만 뭐 일단 개인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사적인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계속해서 언론을 타고 또 이게 계속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거든요. 사실은 누가 대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을 좀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총선 패배의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우리 당이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 승리로 이끌어내고 윤석열 정부가 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당대표로서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 제시가 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또 그 논란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페어플레이 정신을 살려서 더 이상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좀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 요구도 하지 말고 사과를 또 하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지금은 사과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는 충분히 그 당시에 한 서너 차례, 5차례 정도의 그 문자가 왔던 걸로 아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는. 예.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과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적인 판단, 즉 국민의힘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건가를 당시에 그 본인이 좀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이 옳았는지 또 이게 좀 틀렸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 깊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께서 이 사과를 하고 싶으면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사과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당에 언제쯤 할까요?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과하려고 마음 먹으면 대통령실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그 발언이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보실 때 지금 이런 문자 공개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부 조금 또 일부 세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거고 또 이것도 풀리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극히 제 3자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TV 토론이죠? 네네, 오늘 첫 TV 토론이 아마 각 후보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무슨 난리가 아주 조마조마해요 보기가. 자, 네. 또 한 가지 이런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재의결이 될 텐데 지금 사실 그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게 민주당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이 보실 때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탈표가 나오면 한 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한 표가 누군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그분은 누군지는 아마 신께서 알고 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한 표 정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주 현명하시게 잘 판단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에 대해서 논할 만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20일 날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 지도부와 현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도 그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연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최상병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정쟁화시킨 것은 고인에 대한 아주 욕됨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협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과 협의를 하고 거기서 여야가 토론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합의 정신, 협치가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굳이 최상병 문제를 특검을 논하려면은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 되는데 이게 독단적으로 다수의 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대단히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특검법이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은? 아마 우리가 어떤 부분도 보면은 중독이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중독증에 걸린 정당 같아요. 예. 뭐든지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검사 탄핵까지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들의 어떤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또 탄핵하겠다는 그런 또 법을 개정해서 탄핵하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자신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한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께서 크게 꾸짖어야 되고 해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여러 직업군 중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바로 국회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행정부를 탄핵하기 이전에 저는 국회부터 탄핵당해야 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탄핵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의 힘만 믿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목소리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서 법사위가 청문회 여는 것, 문재인 정권 시절을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2번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다룬 적이 없다 이런 사례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때 불과 몇십만 표 차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승패가. 그래 따지보면은 지금 아마 130만 명 정도가 탄핵 청원에 사인을 낸 것 같은데요. 따지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춰봤을 때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탄핵을 논하는 것은 일종의 지난 대선 불복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 어머니와 김건희 여사를 지금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국회라는 것이 과연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부가 해야 될 일, 사법부가 해야 될 일, 그다음 또 행정부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다수의 힘만 믿고 자신들이 또 입맛대로 누구든 다 청문하겠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형평성에 맞으려면요. 그 앞에 정부 때에 있었던 일도 같이 청문회를 갖다가 열어서 진실 규명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좀 설득력이 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도 왜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정치인으로서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존중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지금 국민들께서는 결과가 뭐 여러 가지로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그 흥행이 그렇게 막 도움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이 있는 그런 전당대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관심은 진짜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관심이 정말 흥행으로 이어지고 흥행을 통해 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국민들께서 그 의문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4명의 각각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좀 더 국민들께 그리고 또 당원들께 알렸다면은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전 투구하는 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약간의 그 흑색 선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좀 비신사적으로 보이는 듯한 모습, 네거티브적인 그런 모습은 저는 과연 그 국민의힘을 위하는 후보인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같이 많은데 또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못할 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을 텐데 우리 역시나 좀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다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게 계속 그 당 내에서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과거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대표와의 관계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저한테 전화 오는 그 후보한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말고 본인의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국민들이 또 보수의 가치는 따지보면은 안보와 경제지 않습니까? 특히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는 후보들이 한 번도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 정도 되면은 저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하고 국민들을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그 어떤 모습들,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마 이런 답답함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갈라질 수도 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둘로 갈라지면 뭐 안 되지만 지금 너무 골이 깊어버리면은 사실은 좀 회복 불가능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이제 첫 TV 토론회라고 합니다만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는 부디 상대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하지 말고 자신들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TV 토론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개원식 아직 안 했죠? 네네네. 예, 그건 뭐 수년 내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개원식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개원식을 안 한 적도 있어요?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최다선 의원이시니까 그건 경험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개원식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만약에 그 안 하게 되면은 그 또 22대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독단적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이 운영의 방식을 저는 대폭 바꿔서 여야가 협치하는 그런 정치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몫은 오롯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아닐 것인가가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요새 정말 일이 많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고 또 YTN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다시 강한 장맛비에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이상, 경기 남부 지역과 전남, 광주는 15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과 충청권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미리 대비해서 안전한 대피 장소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쯤 잦아들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화요일 퇴근길 먼저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에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봉천 터널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중입니다. 봉천 터널 입구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 일대 각별히 감속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구리 요금소 부근 5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차선 변경해서 이 일대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부터 성남 요금소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하남 분기점에서 강일까지도 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 2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시흥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7km 구간 퇴근길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을 심의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부인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의 청문회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폐기된 데다 국회 청원 절차상 최종적으로 안건이 이송되는 정부에선 탄핵 소추에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 의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 부부 뇌물수수 의혹 등 청원인이 주장한 5가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놓고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최상병 특검법의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규탄 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까지 가차없이 짓밟았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최상병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연결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너무나도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하고 기한 내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제2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언급했다는 댓글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자 메시지 전문을 보면 댓글팀을 활용해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사실이면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과거에도 극우 유튜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고 이들 중에는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국정원 3차장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사고가 난 도로가 일방 통행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차 씨가 역주행한 도로가 좌회전과 직진이 안 되는 도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적 대화와 의성어가 담겼을 뿐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 씨가 버스 브레이크와 사고 차량 엑셀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모양은 아주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밤사이 수도권 등 곳곳에 최대 5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서울에서도 12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경북은 나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사태 위험도 높습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 지역에 주의보가 내려졌고 경북 성주와 고령, 예천군과 대구 달성군은 경보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춘천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2도, 습도는 84%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CAD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CAD.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CAD.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왔어요. 또 왔어. 그날이 왔어요. 어머나 사장님 나 언제 오시나 그랬네. 수박, 복숭아와 함께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거 아시죠? 전화 와서 어떤 라디오 방송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던데. 난 YTN 라디오 듣는다 그래야지.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나 YTN 듣는 재미로 살잖아. 역시 우리 어머니는 들을 줄 아시네. 청취율 조사 받으시고 샵 0945로 인증문자 보내잖아.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짜잔! 왔어요! 또 왔어요! 라디오는 YTN!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통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드피야.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올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올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올.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올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는지 아니면 야 오늘은 이거 안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 인앤아웃으로 3부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 또 새로운 음악으로 이렇게 쫙 가니까 기분이 새로워요. YTN의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 할 텐데요.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름 제 시그니처 음악이 빠지고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각설이 YTN 라디오의 각설이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 커피는 뭘로 샀어요? 커피 쿠폰 행사하는데 그 쿠폰으로 산 건 아니죠? 그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네, 브랜드가 네, 아니에요? 네. 그 딴 브랜드구나.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왜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는 평소에 어떤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94.5MHz YTN 라디오를 늘 듣고 있죠. 예. 네. 여러분 이거를 사회생활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선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회생활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어제 필요하죠. 또 제가 마이크 밖에서 얘기한 진실을 온 생방송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적잖이 당황했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지금 화면이 아주 분할 구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작게 나오는 이우영 아나운서 얼굴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원래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왜 나한테 표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 받아들이시는데 오래 걸리시잖아요. 네, 어떤 그게 왜 내 자리가 이렇게 말썽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 제가 왜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그 얘기 물어봤냐 하면 지금 다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이 얘기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왔어요. 사실 옛날에 방송할 때는 1년에 2번 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잘 아시죠? 지역번호 02로 오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다 가끔 받으면 어디 검찰청이라고 하시면 네 수고하십니다 하고 전화 끊습니다. 제가 또 무슨 죄를 지었나요? 네. 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역번호 01에 딱 받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6,000번 아니면 2,000번대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딱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그쪽에서 어제 뭐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여러분 YTN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 신율 꼭 기억해 주시고요. 뉴스 정면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승부까지 기억해 주시면 정말 적은데 승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이름이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이것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승부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저희한텐 굉장히 큰 울림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참 그리고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커피도 같이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도 아니면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그거 봤구나. 지난번에 출연하신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갑자기 일어나 인사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맞아요.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나가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재난 문자부터 비 많이 오는 거. 예. 네, 오후 6시 7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자연재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 안내 사항입니다. 지역은 전국이고요. 선행 강우량이 많아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시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머무르지 마시고 산림과 떨어진 안전한 친인척집이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인근 주민 및 방문객께서는 가족, 이웃과 수시로 연락해서 위험 상황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명령이 있을 시에는 마을회관, 학교 등 지정된 대피소로 즉시 대피하시고 대피 시 노약자, 어린이와 함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립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방금 잠깐 흡연을 위해서 나갔다 왔는데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이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 지난해 7월 최모 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를 해서 경찰이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가 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당론 1호로 이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제2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를 제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지를 통해서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법률안 제1을 요구한 게 이번이 8번째고요. 법안 수로는 15건째 이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전자결제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 제거할 것으로 관측이 됐고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했다는 선언과 같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집권 여당이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게 정상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정부를 향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 결과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특검 추천 권한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데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지난주가 아니죠. 요즘 계속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헌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특검법을 발의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좀 상대방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할 때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제출을 하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상대방이 할 말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상대방이 문제를 딱 잡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서 이 특검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아쉬운 부분이긴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지금 더 법사위에서 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이 최상병 특검법이 또 제의가 되고 다시 표결에 붙이고 이걸 또 하고 막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탄핵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고 최상병의 유가족과 정말 귀중한 목숨을
이 국가를 위해서 바친 우리 해병대원을 위해서도 저는 그리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 최대한도로 좀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좀 그러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 경찰의 조사가 충분하다 안 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거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가족 분들의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넘은 시청역 역주행 관련 사고 소식인데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가해 운전자 차모 씨로부터 해당 도로 구간이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자가 사고 인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은 있었으나 초행길이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서 호텔에서의 직진이 금지된 일방 통행로인 세종대로 18길을 160m 이상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 안내 방송으로 우회전하라 이런 방송이 녹음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할 때는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은 나오지 않았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당황해야 하는 의성어들은 녹음이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 씨가 의도적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했는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으로 안내대로 주행할 수 없었는지는 수사로 밝힐 사안인 거고요. 차 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인 차 씨가 몰던 버스의 가속 브레이크 페달과 사고 차량인 G80의 오른쪽 가속 페달이 오르간 형태로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유 사장은 이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 피의자 착오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의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지난해 10월에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을 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기록 장치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이 완성차 제조사들이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물론 국토부 역시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수입 차이 같은 규제 적용을 했을 때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건데요. 외국에서도 이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정치권에서 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현승 의원,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뭐 장착하는 게 좋죠. 근데 페달 블랙박스라는 건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렇죠. 사고를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페달 블랙박스는 그러니까 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명왕이 되신 분이 이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의심된 상태에선 강제로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정부나 한번 이런 거를 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 신경 써가지고 사고를 최대한으로 막는 방향으로 일단 했으면 좋겠다. 페달 블랙박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8761님이 이런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변경 옮겨줘도 두 분의 티키타카 재미있네요. 예, 오늘도 참 재밌게 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아주 믿음직스러워요. 다 제 덕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화면을 조금 조정해 주셔가지고 이 얼굴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고요. 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군요. 어쩔 수 없이. 그래.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들으신 대로입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을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환액의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덕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파 공작 업무를 수행한 육해공 첩보부대 소속 군인 또는 민간 공작원으로 구성된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과거 조국의 안보를 위해 이름도 없이 음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저희들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재난시 위험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재난인명구조와 피해복구활동, 무료급식 봉사 등 매년 2,000회 이상 사회봉사를 하는 국민봉사보훈단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락토픽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어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어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어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 여러분 잘 아시죠? 요새같이 정말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그리고 정말 투쟁과 이 반목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에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경륜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멘토 갈아자는데요. 오늘도 신평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요새 이 문자 답하지 않은 거 우리가 흔히 일십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우선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지고, 저는 어디까지나 지난 총선에서 큰 판세를 가르는 이 분수령을 만든 것은 조국 대표의 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떤 좀 식상하는 2조 심판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간 것이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을 경우엔 조금 긍정적인 영향 한 승석 정도 더 얻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훈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또 그런 분석은 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의 사과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이죠. 한 후보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김 여사가 당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을 했죠. 근데 막상 내용이 드러나니까 이것은 한 후보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후보가 당시에 그런 문자를 5번이나 받았으면은 적어도 김 여사와 통화를 해서 진위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한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20년간 친동생처럼 그렇게 돌봐준 아껴준 사람 아닙니까? 김 여사가 남편 넥타이 하나 살 때도 한 후보를 위해서 넥타이 하나 더 사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극진한 이 보살핌으로 한 후보를 20년간을 대해온 사입니다. 사적 대화라고 해서 그렇게 나는 무시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또 거짓말 하는데 그러면은 검찰총장 때는 왜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까?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거듭하는데 제가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한 후보가 당시에 검사가 마치 피의자를 얕보고 함부로 대하듯이 한 처사가 아니겠냐, 그런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만은 검사도 판사도 마찬가지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조인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모진 행위를 할 때가 한 번씩 있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삶의 지혜를 아직 한 후보는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판사 시절에 우리 판사들끼리 나눈 대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어떤 판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법조인들은 자식들이 다 대체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좀 말이 과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딴 분하고 나눈 얘기니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싶으면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과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후보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이입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가면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자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하도 이렇게 문자 1심 논란이 심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전당대회 끝나면은 국민의힘이 이게
이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알려면 과거를 보고 미래는 오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한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당정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은 명료가능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당은 엉망이 되고 예. 그런 속에서 한 후보가 자기 마음에 맞는 지금 진종훈 교수, 김경률 씨, 또 하문경 씨, 이런 분들이 한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 분들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나가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우리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 지금의 상황이요. 전당대회 상황이 어대한이라고 했는데 어대한은 이제 깨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깨졌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선거운동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기간이 한 달 정도 부여가 됐죠. 예. 선거운동의 선거 기간이 한 달인 보통의 한 달이 아니고 이게 선거운동의 일주일이 보통의 한 달 정도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예. 이 기간을 거치면서 과연 한 후보가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 관해서 조금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저는 내다봤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한 후보가 한 후보 진영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심평 변호사님이야 판사도 하셨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래 하셨고 지금 변호사신데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게 일각에선 말이에요. 예. 지금 이 문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 이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확정이 아직 그건 우리는 모르죠. 예. 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이 문자 사태를 통해서 한 후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정도의 도덕 수준을 가진 분이 과연 여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한 전 위원장도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의 공식 통로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정황상으로 봤을 때 1월 21일 날, 그러니까 1월 19일까지 문자가 주고받고 문자가 김건희 여사 문자가 온 것 같은데 1월 21일 날 한동훈 전 당시 위원장한테 대통령실이 위원장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진짜로 사과를 요구한 건 사실 아닐까요? 대통령실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가 있겠죠. 예. 특히 저는 말이죠. 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거부한다. 이렇게 천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국민의힘의 당헌 8조나 또 민주당의 당헌 105조의 비교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에게는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게는 당무의 상당 정도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당헌을 위배하면서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개입은 일체 배격하고 자기가 모든 선거관리 업무를 독점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느 대통령실이건 그것을 그대로 납득하면서 따라주겠습니까?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심평 변호사님께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문자를 흘렸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글쎄요. 뭐 제가 아직 그 확실한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 단정은 예. 그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 어떻든 뭐 어디서 흘러놓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좀 다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검사 4명 탄핵 이거 조사하겠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이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법조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얼마 전인 7월 1일 날 미국에서 중요한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대통령의 official acts 공적 행위에는 면책 특권이 부여돼 가지고 기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또 그래서 순수한 사적 행위에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2021년 1월 6일에 폭도가 의사당에 난입한 인수렉션 그렇죠. 반란 사건입니다. 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사주를 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사건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이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리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상권 분립의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예. 또 이 논리는 향후에 한국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건을 취급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련의 행위는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하는 헌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평가를 우리 지금 7월 1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건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특별한 어떤 뚜렷한 비사실이나 어떤 독직 사실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풍문에 의존해서 그대로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지금 또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가장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이 최상병 이 특검법 그 법률도 물론 우리가 최상병의 젊은 청춘이 이 목숨이 쓰러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통해합니다만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리를 잡아내서 이 탄핵을 준비하겠다. 그런 것이 특검법의 취지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그것은 대단히 무리한 또 어떤 면에서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하나 대통령 탄핵 청원 문제를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김건희 여사 모녀도 지금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가능한 방법 다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한국의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4,400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분들이 한 2,200만 원 되질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100만 명, 200만 명 뽑아가지고 탄핵이 정당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꼼수 정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적 구성은 알 수 없죠. 탄핵 청원이 어떤 분들이 했는지 인적 구성은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가 없지만 방대한 숫자에 비춰보면은 100만의 숫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법사위가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청문회는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청문회를 해서 예. 과연 우리한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측에 좀 더 헌법 정신에 부응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예. 사실 탄핵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보고서. 근데 민주당은 뭐냐면 이건 국회의 정당한 권리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를 세울 수가 있지만은 예.
7월 1일 날에 그 미국 연방 그 대법원의 그 판결을 그 우리가 그 살펴보면은 그것은 그 헌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시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본다면 그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떻든 뭐 최악의 관계로 간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되면은 그럼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최악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그 한동훈 대표는 그 갈등 해소 능력이 대단히 미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 대통령실과 사소한 것에도 그 충돌하면은 바로 그것을 오히려 수습하기보다는 확대시켜 버려 가지고 큰 화재가 일어난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 이 100가지를 보면 100가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당대표가 되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는 어렵죠. 한동훈 후보가 만일 지금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나중에? 당연하죠. 당연히 출마한다. 왜 그렇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는 말이죠. 예.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를 해왔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그렇죠. 총선 기간 동안에 오롯이 자신의 대선 행보의 기간을 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선 행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동훈 후보의 말과 행위가 다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야 이런 걸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댓글팀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문제가 또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도 한 후보는 상당한 기간 전부터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 제가 추적을 해보면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댓글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댓글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댓글이 또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보셨죠? 변호사님께서도.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 여사는 자신은 댓글팀, 댓글 사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글쎄요. 진이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한 후보는 상당히 전부터 또 지금 현재 이르까지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물론 이제 추론이시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추론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신 변호사님의 SNS를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럴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문제 제기 혹은 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그냥 말이죠. 이렇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 정치라는 건 말이죠. 이 명분에서 흔들리면은 그동안의 쌓은 노력이 한순간에 사상 누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정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후보의 장래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적어도 영남 지역에서는 이 한 후보가 지금 배신자의 딱지가 거의 이제 굳어져 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과연 얼마만큼 지지를 얻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라고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호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고, 전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 사랑 기분은 고향 사랑 기분은 영원해. 고향 사랑 기분은 고향 사랑 기분은 영원해. 많이 간다 영월군. 새로운 역사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가 있다.